이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farmer French 굉장히 파퓰러한 모델인데요. 이 세 개, 그러니까 시장의 초과 수익률, 그러니까 코스피 리턴 마이너스 무위험 자산 수익률, 그 이제 액세스 리턴이죠, 그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영향받는 부분하고 하이 마이너스 로 SMB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불러온 거는 여기 보면 그로스 스탁하고 밸류 스탁 있죠, 그죠? 그래서 얘가 지금 그로스 스탁이고요. 얘가 지금 밸류 스탁이거든요. 근데 팩터는 보통 얘가 팩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얘가 이제 지금 그림은 이제 요게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요 팩터도 그 안에 있으니까요. 이 팩터를 우리가 요거를 인덱스화 시켜서 이렇게 만든 것처럼 한번 그려보면 이게 어떤 모양이다 하는 것을 한번 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한번 여러분들이 요거 만드는 거 원래는 요거 마이너스 이거였는데 그러니까 요 전체를 가지고 만든 걸 가지고 한번 인덱스를 만드는 작업을 해보면 유용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스몰 인덱스가 어떻게 생겼느냐 한번 그려볼 수가 있겠어요. 요 같은 방법으로 해서 스몰 인덱스, 빅 인덱스, 소형주, 대형주가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거의 인덱스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스탁 J의 리턴이 있는데, 리턴이 리스크 프리 레이터 하기 베타 시장의 초과 수익률, 아까 얘기했던 요 베타가 이제 요 베타죠, 그죠? 더하기 게마 1 뭐 SMB 더하기 게마 2에 만약에 HML인데 이렇게 쓰면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게마 2가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유의적으로 추정을 해봤더니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얘가 왜 움직이느냐? 이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마이너스니까 이게 플러스잖아요. 얘하고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죠? 얘하고 같이. 얘하고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이하고 L을 그로스하고 밸류하고 그로스를 찍어 보니까 이 그로스 스탁은 이렇게 갔고요. 밸류 스탁은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간 거하고는 반대로 움직이고 이렇게 간 거하고는 같이 움직였으면 당연히 기대 수익이 낮게 나오겠네요. 그죠? 네. 그렇게 되는 지금 현재. 벤처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이 보면 좋겠고요. 또 지난 시간에 한 것 중에 하나가 헬프 파일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코딩을 잘 하는 방법은 결국은 다른 사람 것들을 뜯어보는 거예요. 그게 뭐 중국 사람들이 예전에 그 일본에 갔더니 쇼핑하러 갔더니 다 샤오미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샤오미가 후발주자고 소니가 선두주자였잖아요. 샤오미는 소니를 많이 카피를 처음에 시작했겠죠. 한국도 많이 당연히 그렇게 벤치마크를 했을 것이고. 근데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 한 결과들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느냐? 샤오미가 오히려 이제 지금 이렇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앞에서 잘 짜놓은 코드를 뜯어서 한번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 경우에도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코드를 가지고 하면 또 시간 낭비가 돼요. 어떤 코드를 뜯어보느냐? 이 코드가 하려는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얘가 뭘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데 이거를 나는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것은 모른다. 그런 경우에는 뜯어보는 게 도움이 돼요. 근데 얘가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코딩도 초보자면 굉장히 이제 힘든 이제 그런 경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얘하고 콜레이션이 있느냐. 그로스 스탁하고 밸류 스탁하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코릴레이션을 여기 보면 코베런스 애널리시스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는 코릴레이션을 보겠다. 해봤더니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움직인다.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통계학적인 그런 지식이 중요한 것이 저 숫자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 숫자가. 왜 의미가 없을까요? 시계열을 듣는 사람들은 금방 이해를 할 텐데. 그래서 두 개의 계열이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다 기본 디폴트가 이제 피어슨이기 때문에 그냥 상관계수라고 부르는 건데, 상관계수가 어떻게 디파인 되는가를 보면 어떤 첫 번째 변수고요. 두 번째 변수의 표준 편차고요.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 X하고 Y예요. 그죠? 얘가 이제 두 변수 사이의 correlation. 이렇게 연결됐죠. 그죠?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표준 편차라는 것은 데이터가 주어지면 계산할 수 있죠. 그죠? 오퍼레이셔널 하게는 되는 거예요. 근데 컨셉추얼하게는 보세요. 표준 편차가 뭘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금방 이제 오비어스한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밸류 스탁이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그럼 얘가 데이터죠, 그죠? 얘를 가지고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여러분들 요만큼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죠? 표준 편차는 어떤 평균을 중심으로 얘가 움직이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봤더니 표준 편차가 예를 들어서 0.1이 나왔다고 쳐보세요. 근데 데이터가 이만큼 더 쌓였어. 변하는 폭이 더 늘어났죠. 이렇게 해보니까 더 늘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만약 GDP라면, GDP는 이렇게 갈 거로 생각하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시계열적으로 이야기라면, 어떤 경우에서는 이 표준 편차라는 것이, 유한한 값이 아니라 이렇게 시간이 감에 따라서 타임 디펜던트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이런 특성을 보이는 데이터, 즉,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얘기할 때, non-stationary time series라고 부르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얘가 그러면 얘도 그럴 확률이 있겠네요. 그죠? 당연히 코베런스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undefined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 종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피하는 방법은 얘를 수익률로 만들고요. 수익률로 만들고 그 수익률은 이제 이렇게 변하겠죠. 이렇게 평균을 중심으로. 네. 그 수익률로 고쳐서 얘를 계산하고 계산을 해서 계산한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한 계열은 지금 이렇게 가고 한 계열은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의미 있다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얘하고 얘가 얼마나 타이트하게 같이 움직이느냐를 매저를 해야 되는데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특히 이런 그 지수 이런 것들을 다룰 때에는 수익률을 먼저 고쳐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코스피의 평균을 내가 쭉 시계열로 해서 계산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850이 나왔어요. 그럼 850이 어떤 인포메이션을 주겠냐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죠, 그죠? 흘러간 옛 노래가 많이 반영이 된 거네요, 이게. 네. 근데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그 평균 주변으로 변하는 것을 지금 매조하는 건데, 평균도 변하고, 당연히 분산도 변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경우에 따라서 정확한 계산을 해야 된다. 이제 하는 것이 컨설턴트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 데이터는 이렇게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의 데이터, Y 데이터. Y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일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당기 순이익이 이만큼이고 나는 지금 3등급. 우리 회사는 당기 순이익이 이만큼이고 나는 4등급. 나는 1등급. 그죠? 그러면 한쪽은 컨티뉴어스한 스케일에서 당기 순이익이 매저가 되는데 내 등급은 디스크리트하죠. 그죠? 학점, A학점, B학점, C학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점하고 여러분이 그 동아리 활동 동아리에 들어가 있는 수 1 또는 2 또는 0 뭐 그런 숫자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디스크리트한 숫자하고 컨티뉴스한 넘버하고 코릴레이션 구할 때는 또 다른 메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비수 같은 데 보면 이제 둘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 보면 코릴레이션을 계산을 할 때도 여기 보통 이제 오디너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켄달 타우라는 스태티스틱스가 있어요. 켄달 타우.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 금융회사에 예를 들어서 신용 등급 체계를 만든다. 그런 걸 할 때는 이 회사가 부실이냐 건전이냐 제로 원으로 두고 어떤 경우에 즉 어떤 재무 비율이 어떤 값을 가질 때 얘가 1에 속하고 어떤 경우에 제로에 속하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 처음에 이제 후보가 되는 비율 지표를 구하기 위해서 제로 원을 잘 설명하는 것을 골라야 되니까 그럼 코릴레이션을 보게 되죠. 그죠? 그 코릴레이션을 볼 때 일반적인 그 요식이 아니라 새롭게 정의되는 이제 저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고.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받았을 때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이비스 코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제 이 샘플 프로그램을 제가 올라가서 다시 올려놓을게요. 데이터가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A부터 H까지 계열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는 지금 A2부터 데이터가 있네요. A2부터. 그 데이터들이 있는데 여기 그림을 보니까 과연 이 데이터들이 지금 뭘 이야기하는지를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경기를 선행한다고 생각되는 어떤 월별 지표들이 있는데 10개가 있다고 쳐보세요. 그 10개가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움직이는 게 과연 그래서 경기가 곧 꺾어진다는 거야,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놓고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일정한 방법으로 지수화를 하나 시켜가지고 하나 딱 만들었다. 그러면 그게 종합경기 선행지수가 되는 거고요. 현재 경기를 잘 설명하는 변수다. 그런 변수를 10개를 가지고 지수를 만들었다. 그게 종합경기 동행지수가 되는 거고요. 그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 때에도 실제로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코딩을 이제 합니다. 일정한 로직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여기서 불러와가지고 쭉 처리를 해서 지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수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잘 이해를 하면은요, 안에는 이제 그걸 그대로 하는 방법을 가지고 코딩을 짠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코드를 이비스에서 조금 전에 본 건 텍스트 파일이에요. 그냥 텍스트 파일인데 얘를 실행을 시키면 아까 그 데이터들을 요약해보면 이런 인포메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수는 뭘 하려고 했냐면
은행 산업에서 여러 개 아까 지표들이 X2 뭐 쭉 있었는데 그런 지표들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그래서 은행 산업이 지금 위험하냐 안 하냐. 그래서 이 숫자가 올라가면 은행 산업이 위험하고 내려오면 위험이 감소되는 그런 어떤 지수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방법을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 2003년 전후에 그 카드 사태 때문에 온 나라가 홍역을 앓은 거 아시죠? 그죠? 네.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빵 터지고 이제 수습 단계에 쭉 들어간 거죠. 그죠? 쭉.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네요. 그죠? 우리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있죠? 글로벌 위기가 또 닥쳐왔거든요. 그죠? 근데 이만큼은 아마 안 올라갔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여러 번 맞으면서 학습 효과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많이 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가다가 다시 내려왔을 텐데 그건 알 수 없어요. 데이터를 해서 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방법이 실은 여러 군데 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론들을 이해를 하는 순간 그 다음에 딜리버를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 컨설턴트들의 몫인데 그런 것은 이제 이런 기존에 있는 샘플 코드가 올라가면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뜯어보고 배우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확률 그쪽을 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뭐 간단하게 그 렉처 머티리얼에 있는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좀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오늘 통계학에 관한 것을 이제 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보게 될 텐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얘는 이제 EBS에서 지금 제가 프로그램을 짠 겁니다. 프로그램을. 처음에 프로그램을 짜겠다고 해서 file new 프로그램 그러면 이제 백지가 딱 나오거든요. 거기 타이핑을 쭉 한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아까 보니까 워크 파일이 하나 생겼었죠? 거기에 변수들이 막 생기고 그랬었죠. 그죠? 워크 파일을 먼저 하나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걸 다이얼로그로 해서 이렇게 쭉 가는 방법이, 눌러서 가는 방법이 있고, 코드로 컨트롤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보면 워크 파일을 만들어놓은 워크 파일. 그 다음에 워크 파일 이름이 뭐냐? 그럼 나는 놈 sd 라고 이름을 주면 저거.workfile1 이라는 파일이 생길 거예요. 근데 이 워크 파일은 어떻게 생겼느냐? undated예요. undated. undated라는 것은 그냥 1, 2, 3, 4, 5로 가겠다는 거예요. undated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A다 그러면 annual이에요. 연간 데이터다. 그 다음에 M 그러면 이제 monthly 데이터다. 이런 게 되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아까 말한 이제 헬프에 가면 다 샘플들이 있으니까, 예제가 있으니까 이 워크 파일이라는 코드를 치고 예제를 쭉 보면 내 거에 맞는 게 이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나는 이제 800개까지 1부터 800개까지 스토어를 하겠다 하는 거고요. 보면 다 화성인들이 쓰는 언어 같은데 실은 별거 아니에요. 제가 이게 느낌표 다음에 이름 붙인 거 있죠? 얘는 스칼라 변수예요. 스칼라. 파라메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파라메터, 그죠? 그래서 나는 -4를 느낌표 맥스라는 이름을 줬고요. 느낌표 맥스를 딱 치는 순간 얘는 이제 이거로 오퍼레이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뭘 하려고 그러냐면 정규 분포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매일 정규 분포 하는데 어떻게 생겼냐 한번 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론에 의해서 알기를 표준 정규 분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하고 -2 사이에 대체로 한 95%가 되는 이런 좌우대칭 모형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가 -2라고 하면, -4 정도면 여길 거 아니에요. 요 사이에 95%가 들어가면
나머지 구간에는 거의 안 들어가겠네요, 이제. 그죠? 작겠죠? 근데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일정한 간격으로 쭉 숫자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쭉 만들어 가서 그때마다 나는 요 함수를 알거든요.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거 있잖아요. 1 over square root 2 파이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exponential 마이너스 시그마는 없죠. 마이너스 f의 x의 제곱. 이걸 알고 있거든요. 표준편차가 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준정규분포는.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 얘 알려져 있고 얘 알려져 있으니까 값이 딱 나올 거예요. 그래서 x를 쭉쭉 디파인을 해서 그때마다 매번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x를 스토어를 하고 매번 계산되는 얘를 스토어를 해서 두 개를 플러스를 딱 시키면 그림이 나오겠네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비스는 어떻게 하면 이해를 하느냐. 보니까 마이너스 4 여기 나오네요. 그죠? 뭔지 모르지만. 플러스 4 여기 있죠? 델타. 저 구간을 얼마나 잘게 쪼갤 것이냐 하는 거고요. 느낌표 파이는 3.1425927. 아, 파이라는 리저브드 워드가 없구나, 여기는. 내가 디파인을 해야 되는구나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디파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max iteration. 저걸 반복적으로 쭉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몇 번이나 해야 되느냐? max 마이너스 min 나누기 델타. 전체를 요만큼씩 쪼개겠다. 그럼 전체 개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개수만큼 하겠다. 그 다음에 시리즈 X 그랬어요. X라는 것을 디파인을 했습니다. 이게 X축이 될 텐데. 시리즈니까 X는 이제 1부터 800개까지 갈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그죠? 맥시멈으로. 그 다음에 뭐지만 이런 것들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 반복 계산을 시킵니다. 여기서. 자, 느낌표 I.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칼라죠. 어떤 파라미터예요. 자, 1이다. 카운터가 1이에요. 2. 언제까지? 얘가 예를 들어서 맥스 이터레이션이 뭐 800번이다. 그럼 800까지 가는 거예요. 1부터 800이 될 때까지. 안에 있는 거를 할 거거든요. next. 한 번 쭉 하고 1일 때 한 번 하고 다음에 가서 2로 가는 거예요. 쭉 계산할 거거든요. 안에 있는 거를. 하다가 매번 얘를 체크를 해요. 언제 얘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만약에 800이라고 하면 801번째까지 딱 가봤더니, 넘어갔네?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실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뭐 하는 거 봤더니, SX라는 것을 만들어 갔고요. SX는 마이너스 4 더하기 1 곱하기 이 델타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첫 번째 요 값이다. 그죠? 예. 그 값이고요. 그래서 얘를 한 숫자니까 스칼라로 계산을 했고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얘를 여기다가 첫 번째에다가 싹 집어넣습니다. 첫 번째에다가. 얘를. 그리고 얘를 가지고 density norm 이라는 함수가 편리하게도 이비스에 있으니까 x를 집어넣어서 이 값을 리턴 받는 거예요. 이 값을. 그래서 계산을 하고요. 걔를 어디다 넣어요? 여기서 만들었던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첫 번째 거에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면 이게 표준 편차가 지금 1이라고 했고 평균이 0이라고 했는데 0이 아닐 수도 있죠. 평균이. 표준 편차가 1이 아닐 수도 있겠어요. 다른 숫자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뭘 했냐면 평균은 0인데 표준 편차가 2.0인 경우, 표준 편차가 0.5인 경우를 그래서 1인 경우가 지금 하나 레퍼런스고요. 얘는 그 함수를 썼고 이 함수는 내가 저 함수를 그냥 쭉 써본 거예요. 쭉 써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요 변수가 생겼죠? 나중에 요 X축을 첫 번째 놓고,
나머지 요 세 개를 가지고 스캐터 다이어그램 그려봐라. 그럼 X가 쭉 가면서 스캐터로 쭉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네. 이제 고약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실제로 원을 해보면은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표준정규 분포. 얘가 표준 편차가 0.5일 때. 0.5일 때. 그 다음에 얘가 2.0일 때. 2.0일 때. 저 에어리아가, 이 커브의 에어리아가 적분했을 때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된 경우에는 네로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볼 수가 있고요. 뭐 각각 그려볼 수도 있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하나 카피를 해가지고 파워포인트에 놓고 어떤 그 무슨 보고서를 써야 될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럴 때 하면 좋겠죠. 물론 이런 일들은 엑셀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엑셀로도 주식을 쓰면 되니까. 얘는 뭔가 한번 볼까요? 얘도 비슷한 엑서사이즈를 한 건데요. 이렇게 코드를 써가지고, 코드를 써서, 지금 뭐를 보려고 했는가 하면, 얘는 표준정규분포의 밀도함수. 근데 제가 지금 X축은 아까처럼 마이너스 4부터 해서 쭉 하지 않고 그냥 시퀀셜하게 그냥 쭉 계산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별도로 이제 스캐터 다이어그램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냥 플랫으로 되어 있잖아요. 플랫. 스캐터를 하려고 그러면 X, Y가 디파인 돼야 되니까 아까처럼 페어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그냥 요거만 그냥 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모양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죠. 얘가 그 표준정규 분포고요. 요거는 표준화된 T 분포예요. 자유도가 5.0. 자유도가 5.0인 표준화된 T 분포인데요. 여러분들 T 분포 보면 정규 분포보다 꼬리가 두껍다. 패테일이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두꺼우니까 여기 낮아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 자유도를 여러분이 자꾸 키워서 10, 15, 한 20만 가도 두 개가 거의 구분이 안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실험들을 통계학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도움을 받아서 실제로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변수 하나가 있으면 단일 변량이죠. 여러 개가 있으면 이제 다변량이고요. 하나 더 올려놓을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이 프로그램을 우리 그 강의 자료에도 있는 거고요. 해서 이게 지금 카이스퀘어 별량의 그 밀도 함수를 PDF를 그린 건데요. 얘는 자유도가 1일 때 굉장히 스큐된 게 크죠, 그죠? 전 플러스에서만 디파인이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자유도가 5일 때, 얘는 자유도가 10일 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손실 분포 같은 것들을 볼 때 손실 분포는 뭐 카이스퀘어 한다 라도 가정했다고 하면 이제 아마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한 거예요. 평균적인 손실은 여기 이 정도에서 일어나고 이런 익스트림 이벤트도 일어날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또 어느 문헌을 봤더니 손실 분포는 베타 분포한다고 하더라. 베타 분포도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면
마찬가지로 카이스퀘어처럼 그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모양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실제로 여기에 있는 텍스트 코드예요. 뒤에 있는 텍스트 코드에 뭐가 되어 있냐면 데이터를 카이스퀘어 분포에서 드로우합니다. 실제로 몇 개인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as many 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히스토그램이 있죠. 히스토그램을 보통 우리가 실증 분포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실증 분포. empirical distribution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어요. empirical distribution이고요. 여기 빨간색 선은 뭐냐면 저게 정확하게 우리가 그 카이스퀘어 분포에 요걸 통해서 계산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이 이제 삐쭉삐쭉 할 거예요. 그죠? 걔를 매끈하게 이제 연결을 해보라고 한 거예요. 매끈하게. 그게 저기에 있는 빨간 선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죠. 그죠? 거의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초록색 선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이게 카이스퀘어 분포에서 나온 데이터들인데 얘가 어느 분포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데이터의 평균과 분산을 계산했어요. 그리고 정규 분포한다 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정규 분포니까 이제 양쪽 대칭에서 나오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초록색 선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데이터가 카이스퀘어 분포에서 나온 데이터였는데 이 데이터의 속성을 잘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편리상 내가 정규 분포한다고 가정하겠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이만큼들의 이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플롯을 많이 볼 거예요. 실증 분포가 이제 있다. 그래서 이제 주식 수익률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 히스토그램을 그린 다음에 정규 분포의 밀도 함수를 내가 슈퍼 임포즈 했다. 겹쳐서 그렸다. 그거는 내 데이터가 정규 분포와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를 보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죠? 이 경우에는 뭐 굉장히 어비어스하게 보이는 거고요. 그죠? 네. 네. 이 카이스퀘어 분포는 특히 이제 카이스퀘어 분포나 T 분포는 이제 왜 특히 보여줬냐면 오늘 하는 그 렉처 머티리얼에서 통계적인 인퍼런스를 하잖아요. 통계적인 인퍼런스를 할 때 보통 소표본에서는 T 검정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검정에서는 T 검정을 많이 하는데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이제 대표본을 가정을 하고 카이스퀘어 분포하는 통계량들이 많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likelihood, 그러니까 우도비 검정이라든가 뭐 엘렌 검정이라든가 와일드 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카이스퀘어 분포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테스트할 때 카이스퀘어 분포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보통 p-value는 이제 어떤 특정한 값이 주어졌을 때 그때부터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에어리아를 본다든가 양쪽을 본다고 그랬었죠. 그죠? p-value가.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내가 이거를 이 표를 봐야 되는지 이 표를 봐야 되는지에 따라서 인퍼런스가 달라지는 거네요. 검정 통계량은 8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서 8은 굉장히 레어한 값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카이스퀘어 검정을 할 때는 항상 자유도가 그 프로블럼에서 얼마인지를 잘 봐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유도에 따라서 모양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 정도만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변수가 제가 올려놓은 그 폴더에 하나 있는 텍스트 파일 중에서 이렇게 끝나는 파일 익스텐션이 GSI로 끝나는 게 있어요. 이는 가우스 코드예요. 그래서 우리 3층 PC실에 가우스가 인스톨이 되어 있고요. 요 코드는 이제 그렇게 거기서 이제 하면 이제 되는 건데, 가우스는 이비스하고 다르게
굉장히 불친절해요. 그냥 딱 키면 그냥 유니버스만 딱 있어요. 별도 안 보이고 그냥 백지예요. 여러분이 처음부터까지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EBIS도 마찬가지. EBIS 프로그램도 처음에 시작하면 백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EBIS는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 CAN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그 오브젝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오브젝트들의 기능들을 많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우스 같은 코드는 실은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가 좀 몇 개가 있고요. 함수들도 많이 있긴 있는데 다행히도 근데 이거는 매트릭스 랭귀지예요. 그래서 매트릭스 랭귀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 편리한 것들이 있고 한데 어쨌든 이제 이런 코드들은 별 신경 쓸 거 없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변수가 두 개인데 x하고 y가 있는데 얘도 정규분포고 이를테면 얘도 정규분포고요. 이렇게 두 개 같이 봤더니 얘도 정규분포일 수 있겠죠. 그죠? 두 개를 같이 봤을 때. 그래서 그럼 두 개가 그래서 얘는 1.42 얘는 1.83 83이다. 이 숫자를 동시에 볼 그때 그 밀도함수 값이 얼마가 될까? 이거 궁금할 수 있겠죠. 그죠? 네. 마치 이 값일 때 이 값이 얼마일까? 이걸 보는 것처럼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그게 여기에 있으면 좋은데 3D가 또 여기 그래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그 태스크에 그 펑션만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프로그램에. 할 수 없이 옆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가서. 그러면 이 코드는 실제로 런을 해보면 이렇게 생겼대요. 이런 산 모양이래요. 이런 산 모양. 여기서 지금 제가 코릴레이션이 마이너스 0.5인 두 개의 바이베리트 표준정기 별량을 지금 밀도 함수를 그린 거거든요. 당연히 두 개니까 이제 이제 산 모양이 나올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게 플러스 2, 마이너스 2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플러스 2, 마이너스 2인데요. 콜레이션이 마이너스 0.5일 때 지금 매스가 산이 이렇게 전반적 어느 면에서 보나 똑같은 모양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짜부라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거티브 콜레이션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근데 파지티브 콜레이션을 0.5를 주면 반대로 이제 이쪽이 블루 이제 이렇게 이제 될 거예요. 모양이. 그런 것들을 실제 한번 그려보면 굉장히 어비어스한 거거든요. 그러면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뭐냐? 만약에 두 개가 이런 결합 분포를 한다고 했을 때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은 뭐가 관심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자, 얘 값이 얘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x하고 y인데 얘 값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랬을 때 랜덤 베리어블 x는 어떤 분포를 가질까? 그게 컨디셔널 엑스펙테이션이에요.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고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의 평균이 컨디셔널 엑스펙테이션이겠네요. 그죠? 그거는 어떻게 돼요? 잘라보면 알죠? 자르는 거예요. 그럼 단면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단면을 이렇게 읽으면 그게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되는 거예요. 이 값이 마이너스 4일 때 어떤 모양이었을까? 여기서 자르면 되는 거죠. 뒤에서. 그래서 given y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그걸 컨디셔널 엑스펙테이션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뭐 마지널 디스트리뷰션도 있죠. 한계 분포라는 거예요. y가 어떤 값이든 x는 무슨 모양일까? 그게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근데 그런 개념들이 많이 유용한데 실은 이제 우리가 하는 프로블럼에서는 컨디셔널 엑스펙테이션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컨디셔널 엑스펙테이션이라는 것은 별로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이런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에서 어떤 값이 주어지면 이렇게 읽은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비주얼하게 통계학을 공부를 하면 훨씬 이게 좀 빨리 와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엑서사이즈 해보길 바라고요.
그냥 바로바로 좀 가보면 맨 위에 이게 있네요. 랜덤 베리어블은 한번 전 언급을 했었는데요. 랜덤 베리어블이 뭔가, 확률 변수라는 게 뭔가, 이거 보면 이거는 the quantity인데요. The value of which determined as the outcome of the probabilistic experiment. 그러니까 어떤 확률을 가지고 어떤 이벤트가 벌어졌을 때 어떤 특정한 값을 갖게 되는 그런 변수죠. 그래서 얘가 랜덤 베리어블 때는 얘가 무슨 값을 할지 몰라요. 어떤 일정한 확률을 가지고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나중에 그 결과값을 봤을 때만 숫자로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얘가 어떤 값을 할지 그러면 모른다는 뜻이야? 라고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너무 또 언서튼티가 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균 개념을 가져오는 거죠. 아직 안 나왔지만 얘가 평균적으로 5라는 값을 갖는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인포메이션일 거예요. 그죠? 근데 그 5라는 값을 갖는지를 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 별량은 뭔지 모르지만 확률 변수인데 정규분포한다. 평균이 5인. 그래서 5라는 값을 가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변수들 일반적으로 그냥 X고요. 확률 변수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확률 변수는 전에 본 것처럼 이제 확률 밀도함수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요. 프리퀀시에서. 그죠? 얼마나 특정한 값이 자주 관측이 되겠냐.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PDF. 확률 밀도함수라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밀도함수 fx도 fx지만 캐피털 fx도 굉장히 유용한 개념이에요. 캐피털 fx는 보통 우리가 PDF가 아니라 이제 CDF라고 정의가 되는데 누적 밀도 함수죠. 그래서 얘를 쭉 적분해 가는 거죠. 예열야를 쭉 적분한 거. 그러니까 적분하니까 자꾸 커지겠죠? 이쪽 끝까지 와서 적분해 보면 1에 가까워질 거예요. 그죠? 예열야가 전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네, 얘가 CDF다 하는 거고요. CDF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정의인데요. 많이들 잊어버리더라고요. 실제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다들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 뵙는 게 아니고 자주 뵙는 분인데 그래서 이게 실은 CDF의 데피니션이죠. probability, 확률이거든요. X가 어떤 랜덤 베리어블 X가 있는데 걔가 특정한 값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러면 특정한 값 스몰 x보다 이 large x 확률 변수 x가 있을 때 이것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면 이 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적을 표현을 할 때 PR x 스몰 x 일반적으로 얘는 랜덤 베리어블 캐피탈은 이건 실제 값 스몰 레터를 쓰는 게 일반적으로 노테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의 모양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누적해 가는 개념이 이제 CDF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CDF도 함수식이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누적해 가는 식이 있겠네요. 그죠? 근데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근데 가끔, 그래서 CDF를 그려봤더니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가끔, 요 값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CDF 상에 f of x인데 이제 캐피탈입니다. 요 값이 뭐냐? 그러면 요 값이었을 때 누적 값이거든요. 그래서 요 값이 만약에 요 값이라면 요 누적한 값이 여기에 찍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를테면 0.05다. 근데 어떤 때는 반대로 얘를 0.05로 만드는 x값이 얼마냐도 알고 싶겠죠. 그죠? 그러면 이 함수를 알면 역 함수를 구하면 되겠네요.
이제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요. 그죠? 지금은 이 CDF를 계산하는 것도 함수를 대부분 통계 패키지에 들어있고요. 이렇게 거꾸로 읽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내가 손실액이 이만큼 커요. 굉장히 커요. 손실액이 없어요. 손실이 아니라 이윤이 났어요. 근데 이쪽은 손실이 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얘를 5%로 만드는 이 극대화된 손실이 여기 얼마냐, 여기. 그럼 이 값을 읽으면 되겠네, 그죠? 그게 우리에게는 밸류 리스크 개념이거든요. 밸류 리스크. 밸류 리스크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이런 기호들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을 보통 우리가 이제 퀀타일 펑션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퀀타일 펑션 뒤에 나옵니다. 조금 빨리 가볼게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도 뭐 많이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이제 그런 건데요. 이거는 정의가 X numbers of success out of n trial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5번, n은 5다 했을 때 3번 연속 뭐가 나올 확률. 그러니까 코인 토스를 했을 때 3번, 그러니까 5번을 코인을 던져가지고 3번이 연속으로 이를테면 헤드가 나왔다. 그 확률이 얼마냐? 그죠? 그런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밀도 함수는 이제 이렇게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는 이제 저 분포들마다 이제 통계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고요. 얘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가우스가 만들었죠, 그죠? 아까 봤던 바이벨의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린 그 컴퓨터 프로그램 이름이 가우스라고 그랬죠. 제 은사님이 그 프로그램을 만드셨는데 자기가 가우스만큼 똑똑하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 가우스가 만든 거거든요. 다른 분포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해요. 이렇게. 근데 얘를 가지고 뭐 하는지만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이요. 주식 수익률처럼 이렇게 연속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 수 있을 수 있고, 말한 것처럼 어떤 카운트가 될 수도 있겠어요. 내가, 오늘 동아리에 새내기를 뽑으려고 앉아 있었는데, 한 명도 안 올 확률, 한 명 올 확률, 뭐 그런 거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연속으로 1.3명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랜덤 베리어블은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이 있고 연속인 랜덤 베리어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몇 개 보는 거는 디스크리트 할 때.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보시면 제가 샘플 사이즈를 5,000개를 처음에 언데이티드로 해갖고 거기에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을 한번 5,000개를 드로워 해봐라 그런 거예요. 5,000개 드로워 했는데 어떤 식으로 드로워 하냐면 n은 6이다. n은 6. 그러니까 넘버 오브 익스페리먼트가 그러니까 그렇죠. 넘버 오브 트라이얼이 6번이에요. 6번이고 그 다음에 얘는 확률, 이를테면 테일이 나올 확률이거든요. 0.25. 그래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본다고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분포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좀 더 이야기를 할게요. at 사인이고 r로 시작하는 것은 랜덤 넘버를 드로우하라는 EBS 펑션입니다. 그래서 랜덤 넘버 바이놈이고요. 거기에 n 트라이얼 6 여러분이 그 다음에 평균값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 테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이 샘플에 그래서 100분의 25다 0.25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success, fail, head, tail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success가 3번 연속으로 일어날 확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success가 그럼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는데 목표본에서 예를 들어서 25%다 확률이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6번 트라이얼을 해가지고 한 번도
석세스가 없는 확률. 없는 경우. 0번이죠. 그죠? 0번 경우가 이만큼. 개수. 전체 5,000개 중에서. 한 번. 석세스를 하는 확률이 이렇고요. 2번, 3번. 그러니까 이 확률이 높아지면 자꾸 이쪽이 더 커지겠네요. 그죠? 이쪽이. 얘가 크면 클수록. 그래서 여러분들은 트라이얼을 그러면 내가 100번을 해보자. 그럼 어떤 모양일까? 여러분들은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쉽게. 쉽게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석세스하고 페일이 있는데 내가 6번 트라이얼을 해서 석세스를 이를테면 0번 할 수도 있고 1번 할 수도 있고 2번 할 수도 있게 되는데 연속으로 그 석세스일 확률이 모집단위 예를 들어서 0.25라고 했을 때 그럼 평균적으로 내가 그 코인토스를 하면 석세스를 몇 번이나 하겠느냐 평균적으로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n 곱하기 p를 하면 된대요. n이 6이잖아요 지금. p는 0.25를 가정했죠. 곱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평균이 아마 1.48이라고 됐네요. 그죠? 1.48. 한 요 정도네요, 요 정도. 보안이 대충, 그죠? 대충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요 정도. 평균은 이렇게 끊어진 수일 필요가 없죠. 그죠? 평균이니까. 평균적으로 이렇게 쓴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곱해보세요, 실제로. 이걸 곱해보면 나오는 수가 지금 평균이라고 그랬죠. X라는 데이터의 확률 변수에. 여기에 있는 평균은 내가 5,000개를 들어오 했죠. 5,000개를 들어오해서 그냥 평균을 구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한 거하고 이거하고 거의 같아야 되겠네요. 그죠? 거의 같을 겁니다. 거의 같을 거예요. 다른 거는 샘플링 에러. 얘는 파퓰레이션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그죠? 유한한 샘플에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5,000개가 있는데 각각에다가 내가 지수를 취하면 얘가 평균 기대값이 얼마나 될까? 옛날에는 이제 뭐 짜증나는 문제였죠.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기대값이라는 것은 랜덤 베리어블 곱하기 밀도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 내가 익스포넨셜에 바이노미얼 분포하는 x 곱하기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의 밀도 함수 해갖고 적분을 하는 거예요. 서메이션 하든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에 계산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드로우해서 얘를 시리즈 또 하나 새로 정의하는 거예요. 엑스포넨셜 얘. 그래서 걔의 평균을 보면 딱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뮬레이션하고 이제 이론하고 이제 이렇게 이론이 어려우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게 여기서 간단히 보일 수가 있잖아요. 분산은 참고로 그냥 n 곱하기 p 곱하기 q 또는 1-p 더해서 100%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D는 density function이고요. CDF를 계산하는 거예요. D. at sin D. 그러면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이 x가 3이라는 값을 가질 때 density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 값을. 밀도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number of trial은 지금 6이고요. 그죠? 얘가 지금 저거죠. probability of success. 이게 0.25거든. 25%거든요. 그랬더니 0.1318이거든요. 그러니까 3이라는 값을 갖는 이 밀도가 전체 5,000개 중에서 13.18%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값들이 이제 쉽게 이런 함수를 통해서 계산될 수 있다. 그런 메시지가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얘는 어떤 랜덤 베리어블 x가 3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0일 확률. 누적된 게 얼마나 되느냐. 그 밀도함수. 그러니까 저기는 CDF가 얼마가 되느냐. 앞에서 본 거는 PDF고 CDF는 똑같이 바이놈인데 앞에 C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N 트라이, 넘버 오브 트라이얼이 6이고 그 다음에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P가 probability가 25%일 때 계산해보면 0.9624. 그래서 이 엑서사이즈는 다른 디스크리트한 분포도 마찬가지고요. 연속인 변수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이 정의가 됩니다. 저렇게 계산이. PDF하고 CDF. 여기는 뭐 다 잘 아실 테니까 일반적인 정규분포 밀도함수고요. 표준 정규분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T 통계량이 계산해 봤더니 어떤 개수, 회귀 개수에 대해서 절대값이 2보다 크면 일반적 유의적이라고 한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표준 정규분포에서 x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의 값을 가질 확률이 95.4%라는 거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적분을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실제로 얘를, 그러니까 얘가 요 사이에 있는 거니까요. x 곱하기 얘의 밀도함수 적분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한 거예요. 이걸 계산하는 이런 것을 배우는 데가 수리통계학. 수리통계학. 대학원 가서 여러분 잘하려고 그러면 수리통계학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리통계학이 그런 거 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거 다 이미 옛날에 오래전에 다 계산해 놨다. 우리는 그냥 쓰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는 거의 99.7% 되고 1하고 1이죠. 마이너스 1과 1이죠. 그럼 얘가 지금 표준정규별량이니까 1이면 1표준 편차 범위 내에 들어간 거죠. 그죠? 1표준 편차 범위. 1표준 편차 범위에는 68.3%가 다 들어간다. 그런 뜻이고 2표준 편차 범위에는 95.4%가 들어간다. 편의상 95%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3표준 편차 내에는 99.7%가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애다악한 이벤트가 일어났다. 크라이시스가 일어났다. 그럼 환율이 막 급등을 했어요. 했는데 이 정도 내에서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얘를 크라이시스라고 부르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죠? 네, 애매합니다. 근데 이제 이 범위에 들어간다. 이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는 요 범위에 들어간 게 아니라 요 범위에 살짝 벗어났다는 뜻이 되거든요. 살짝 벗어나면 그러면 마이너스 3.1이 됐어요. 그럼 굉장히 언유저한 거죠. 그죠? 너무 갑자기 그 절상이 너무 심하게 왔다. 너무 절하가 심하게 왔다. 플러스 3.1이 되면. 그러니까 크라이스 같은 거 정리할 때도 그런 확률적인 개념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왜 3표준 편차, 2표준 편차가 보느냐? 라이클리한 지역이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외환위기에서 외환위기를 예측하는 어떤 그 모델들을 만들 때 그럼 위기가 언제 일어났었느냐? 그 캘린더 보면 분명할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외환위기라는 게 외환만 불안한 게 아니라 그때 주식시장도 무슨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은행 산업에 무슨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자율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금 보유고, 뭐 이런 거에도 이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떤 지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지수가 3표준 편차 밴드 밖으로 벗어났을 때 우리가 크라이시스로 디파인 하자. 그리고 그런 에피소드를 예를 들어서 24개월 이전에 어떤 그런 이벤트가 24개월 이내에 발생한다고 했을 때 얘를 잘 경보를 줄 수 있는 그런 혹시 인디케이터를 만들 수가 있겠느냐. 그게 바로 외환위기 경보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통계학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거 하는 거 프로그램은 봤었죠, 그죠? 여러분들이 같이 참조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여기가 아까 이야기했던 퀀타이라는 게 그건데, 보니까 f of q예요. f of q. 그러면 얘가 q라고 하고요. f of q니까 뭐 q가 여기라고 하면 요 값이네, 그죠? 요 값. f of q. f of q는 probability x가 q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뭐 당연하네, 그죠? 또 정의가 맞죠? 기회가 알파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알파. 그래서 요 값을 읽었더니 얘가 이제 알파가 됐어요. 알파. 그러면 알파일 때 이 q 값이 뭘까? 알파일 때 퀀타일이 얼마일까? 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퀀타일은 당연히 누적 밀도 함수의 역함수. 알파를 집어넣고 계산하면 된다.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 정규분포, 표준정규분포 밀도함수의 요 F 인버스 X, 즉 퀀타일을 계산하기 위해서 알파를 넣었을 때 이 퀀타일을 계산하기 위해서 요 함수가 실은 생각보다 복잡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우스 같은 경우를 보면 CDFN, Cumulative Density Function, Normal, Inverse 이런 펑션이 있어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0.05를 대입을 해보면 걔가 마이너스 1.64가 나옵니다. 여러분 뭔지 모르고 마이너스 1.64 많이 외웠잖아요. 마이너스 1.96, 2.33, 네, 1.96 여기는 0.02로 만드는 거네요. QQ 플러스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컨설팅을 할 때 보고서의 분량을 늘리기 위해서 실은 많이 쓰는 그래프인데요. 그림도 좀 뭔가 있어 보이죠, 그죠? 이게 원래 데이터인데 히스토그램도 그려보고 스태틱스도 만들어보고 정규 분포하는지도 그려보고 뭐 이러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에 제가 기대값이 굉장히 중요하게 의외로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기대값 오퍼레이터들인데요. 이 프로퍼티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계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되는지 간에 기대값 오퍼레이터를 한다고 그러면 실은 저거를 응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대값 또는 분산을 계산을 할 때 두 가지 컨셉트가 있어요. 두 가지 컨셉트.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평균과 분산이에요. 평균과 분산. 그래서 표준정규분포는 평균이 0이다.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1이다. 걔는 우리가 앞에 뭘 안 붙여서 그렇지 실은 unconditional mean, unconditional variance예요. 비조건부예요. 근데 아까 있었죠. 내 관심 있는 변수가 y도 옆에 또 있는데 y라는 값이 3일 때 그 조건 하에서 내 분포의 평균이 얼마일까? 분산이 얼마일까? 그건 아까 그 산 모양을 보니까 산이 어떻게 찌그러졌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는, 그럴 때 계산하는 것을 조건부, 평균, 조건부, 분산.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조건부 평균과 분산, 그 다음에 그거 없이 그냥 비조건부에 그것을 혼동하는 순간 이제 일이 많이 꼬이게 됩니다. 지금 아까 여러분들이 봤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이제 그 혼동은 아마 안 할 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금 비조건부의 그런 기대값 오퍼레이터인데요. 뭐 별거 없습니다. 여기 보면 상수는 기대값을 씌워서 상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랜덤 베리어블 x 마이너스 그거의 어떤 모수 뮤 x 라고 하면 얘는 상수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얘는 이렇게 적용이 돼서
튀어나오고요. 상수니까 튀어나왔고요. 얘가 얘라고 했으니까 그게 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상수 곱하기 어떤 랜덤 베리어블 함수인 g가 있다고 했을 때 기대값을 씌우면 어쨌든 상수는 튀어나온다 그냥 밖으로. 얘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는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함수 있을 때 얘가 이렇게 리니어하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선형인 형태로 결합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적용한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때는 그 랜덤 베리어블의 어떤 함수로 계산되는, 정의가 되는 어떤 게 있을 때 걔의 기대값하고 그냥 x 자체에다 먼저 기대값을 씌우고 함수를 통과시켰을 때 하고의 값의 차이는 이게 x에 대해서 컨벡스 펑션인지 컨케이브 펑션인지 다르다. 그런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지금으로 볼 때는 얘는 별 중요하지 않고요. 이 배분 법칙하고 상수는 상수다. 이제 그런 거고요. 이제 분산을 보면 상수의 분산은 0이다. 그죠? 안 변하는 게 상수니까요. 그 다음에 상수 곱하기 확률 변수 x거든요. 그러면 베리언스 오퍼레이터는 이렇게 리니어하게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얘는 안 변하는 거니까요. 얘의 분산을 구하는 실익이 없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그 랜덤 베리어블 x가 있고 걔 곱하기 b를 하면 이제 x의 스케일이 달라지는 거죠. 스케일 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얘 상수를 더하든 마이너스 a를 더하든 얘는 스케일된 x를 그냥 이렇게 밀은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분포는 안 바뀐 거예요. 베리에이션은 안 바뀐 거예요. 로케이션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이제 이거와 같은데 실은 베리언스 bx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확률 변수에 곱해져 있는 상수는 곱해져서 나온다. 곱해져서. 또는 이제 이게 만약에 벡터고 이게 벡터면은요. 이제 얘가 가만히 보니까 상수가 제곱돼서 나왔죠. 그러면 얘가 실은 b 곱하기 원래 데이터의 베리언스 곱하기 b. 그래서 곱하기 꼴이죠, 그죠? 제곱 꼴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게 벡터로 정의가 되고 그러면 얘가 z라는 게 벡터로 정의가 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분산 있고 공분산이 있는 거예요. 그죠? 공분산. 그래서 얘는 행렬이 됩니다. 행렬이 되면 이 벡터 앞에 붙어 있던 얘는 앞에 곱해주고 이렇게 정의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제 제곱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제곱하는 효과가. C가 이렇게 디파인 될 때 코베런스가 컨스턴트 벡터고요. 이거 아까 봤죠?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를 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통과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것만 좀 볼게요. 자, 랜덤 베리어블 x가 있어요. 이게 평균입니다. 컨스턴트, 파퓰레이션 파라미터 뮤, 그다음에 시그마. 다 얘의 그거라는 의미에서 xx가 서브스크립트로 붙었어요. 그럼 얘가 랜덤 베리어블인데 걔를 요만큼 로케이션을 움직여서 얘로 스케일을 한 거죠, 그죠? 근데 어떤 데이터의 평균을 빼주고 이 데이터의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보통 우리가 얘를 스탠다다이즈 됐다, 표준화됐다, 또는 정규화됐다, 노멀라이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표준 별량이거든요. 표준화된 별량. 그럼 얘가 확률 변수고 얘는 상수죠.
어쨌든 간에 얘도 확률 변수네. 얘가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가 얘 평균은 이건지 알고 얘 표준 편차는 이건지 안다고 했을 때 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보면 금방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은 얘 평균이네, 그죠? 상수들은 그냥 튀어나오죠? 상수들은 그냥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 됐죠? 얘도 또 튀어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갖고 요거 같으니까 이렇게 돼서 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 분산을 구할 거거든요. 근데 얘는 실익이 없다고 그랬죠? 시프트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빠집니다. 얘는 빠지고 요거 제곱해서 나오고요. 그죠? 제곱해서 나오고 베리언스니까 1이에요. 그래서 만약 x가 평균이 미우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어떤 별량이라고 할 때 그거의 표준화된 별량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거예요. 얘가 정규 분포하면 얘는 표준 정규 분포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로그 노멀 디스트리뷰션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좀 더 클리어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 노멀 분포하고 정규 분포가 여러분들을 꼭 이해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와서 이제 여러분을 흐트러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로그 노멀 분포를 한번 보긴 봐야 되고요. 그 밑에 있는 뭐 T 분포나 카이스퀘어 분포나 F 분포 이런 것들은 가설 검정할 때 중요한 분포이기 때문에 대체로 이게 데리베이션이 어떤 식으로 해서 나왔는지만 간단히 제가 배경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철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의 각오가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혹시 뭐 질문 사항이 있나요? 우리 5월에 못한 학교 축제 행사를 다다음 주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지금? 축제가 다른 이름으로 우리 봄학기에 하는 게 대동제였나요? 그러니까 무슨 이름이 있었죠, 그죠? 네, 그거 대신에 아마 다다음 주에 또 행사가 있는 모양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축제 때는 실은 정규 수업을 하게 돼 있어요. 하면서 즐기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같이 엑서사이즈 좀 하고 좀 리딩 좀 부지런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